한국어가 전 세계를 뒤흔들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대단한 언어라고 저 난리인지 아무리 봐도 과대평가라니까요. 한글 위상을 부정하던 중국인 교육자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샨딩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은 베이징에 있는 다국적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글로벌 언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주된 업무는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같은 서양 언어들을 중국 시장에 어떻게 가르치고 효과적으로 판매할지를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글이라는 것에 대한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뉴스를 듣고 제 상사들이 갑자기 저에게 한국어 관련 프로젝트까지 맡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어는 중국어를 따라 만든 하위 언어쯤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한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무슨 신기한 언어처럼 강조하고 있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한국은 늘 중국의 문화를 모방하고 모든 음식부터 의복 문화까지 죄다 중국에서 뿌리를 따온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그런 나라 언어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단 말인가 싶어서 의아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이미 글로벌 교육 플랫폼에서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든다면서 저를 담당자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회사의 임원이자 제 상사인 왕사오미는 손익을 따져보니 한글과 K-팝, K-드라마 때문에 한국어가 요즘 전 세계인들에게 트렌드가 되었고 이걸 빨리 잡아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황당해하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분명 한때는 중국에게 공물을 받으며 조공을 바치고 문화도 다 중국 걸 베껴간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이 BTS며 영화며 드라마며 다 석권했다느니 음식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느니 국방도 엄청나게 발전했다느니 하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까지 배우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역시 중국이 문명국이라서 종주국 노릇을 잘해왔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경솔하게 떠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 데이터를 보니 제 예상과 달리 정말 해외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열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언론이 난리이니 회사도 당장 한국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서둘러 저를 그 일에 투입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뭐 한글 따위가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어차피 중국어 한자에서 파생된 걸 잘 포장했겠지. 말 그대로 일시적인 유행일 뿐일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CNN, BBC, ABC 등 해외 주요 매체에서 한국 문화를 다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한글의 우수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중국어가 얼마나 정교하고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어쩌다 한글 같은 게 갑자기 각광을 받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자를 따라 한글을 만들었다고 제가 배워왔는데 왜 세계인들이 기초도 없는 한국 문자를 열광적으로 배우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 일은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분석하고 해외 사용자에게 어떻게 마케팅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시장 조사 차원에서 SNS와 유튜브 그리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져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동남아에서조차 한글을 배우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 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를 직접 읽고 싶어서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을 좋아해 식당 이름이나 메뉴를 원어로 읽어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어를 파고드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나 싶어 제가 꼼꼼히 읽어보다 보니 이들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제가 본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미국인이 등장해서는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 절대 외우지 말라. 한글은 느끼는 것이라며 처음 보는 초보자들에게 순식간에 한글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글을 배열하는 기본적인 규칙, 예를 들어
자음 모음종성의 구조나 자음과 모음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노래에 맞춰 외우게 해줬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하자 차카타파하를 리듬에 맞추어 반복하더니 영상 댓글에는 나도 모르게 5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라는 반응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이 돼? 5분 만에 타 언어의 문자 체계를 배운다는 게 가능해?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어 한자를 외우려면 정말 몇 년이 걸려도 부족한데 한국어가 설마 그렇게 빠르게 습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댓글들이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4달간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이 영상 10분 본 게 훨씬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보고 나니 한국어가 얼마나 쉬운지 깨달았다. 이젠 재미있어서 계속 공부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을 보면 솔직히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는데 그대로 한글을 배워버렸다. 지금 이 댓글조차 한국어 자판으로 치는 중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바보처럼 호들갑을 떠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슬쩍 그들의 반응과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마케팅하기엔 꽤 근사해 보였습니다. 한글이 눈에 보이자마자 곧바로 읽을 수 있다는 점, 구성 원리가 간단 명료하다는 점, 누군가가 좀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등이 강조되니 신규 학습 시장을 완전히 잡을 기회라고 상부에서는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여전히 한국이 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지? 저거 다 일시적 유행이야. 중국의 위대함 앞에 결국 무릎 꿇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의 체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제가 대충 중국 한자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표음 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방 연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음성학과 발음, 기관의 형태를 기반으로 자음과 모음을 만든 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음은 발음될 때의 혀나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고 모음도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든 것이며 구체적으로 모음에 획을 추가하거나 자음의 모양을 조금씩 변형해서 소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글은 자음모음종성이라는 방식으로 한 음절 단위를 구성하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극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 체계를 따라 써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확실히 직관적이긴 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한자는 몇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단순히 소리만 담는 게 아니라 뜻글자이니 훨씬 품격 있고 비교 불가의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제 나름의 우월감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BBC가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실험이라는 영상을 보도했는데 무작위로 뽑은 외국인 몇 명이 단 2시간 만에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한 미국 학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한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음소 문자 체계라고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CNN에서도 K-팝 현상을 분석하며 이제 전 세계 대중음악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스스로 이해하고자 배우기 시작했다. 그 시작이 비교적 쉬운 한글 학습이라는 뉴스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니, 우리 중국에는 더 방대한 역사와 문화가 있고 자랑스러운 한자도 있는데 왜 요즘 사람들은 한국에만 열광하는 걸까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한식이라든지 K-팝, 드라마, 영화 등도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관심을 더 받고 있으니 열받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분명 중국 문명이 더 크고 찬란한데 한국이 다 뺏어간다는 저만의 생각으로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한글 입문 프로그램의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한글 붐이 과연 진짜인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어 문자를 배워봤자 금방 흥미를 잃고 결국엔 중국어가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나 교육 전문가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 중이고, 특히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한국어 코스 수강률은 작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잠깐 유행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글이 아무리 쉬워봐야 결국 한자나 영어에 비교하면 표현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은 과거에 늘 중국을 모방하던 나라였는데 이른바 K문명이 뭔가 있다고 떠들어대는 게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회사의 한국어 전문가로 초빙된 민서윤이라는 한국인 강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한글의 구조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대 한국 문화의 파급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윤 강사의 말인즉슨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이 매우 경제적이며 어떤 새로운 외래어든 쉽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에 와서 수많은 외국어 단어도 한국어 발음을 표기하고 변환하기가 상당히 용이해 외국인들이 이름을 한글로 써봤을 때 그 발음이 꽤 정확하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또 한국 문학 작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발음 표기가 직관적이라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과거에 중국을 모방하고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사상 어느 시점에 조공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발전해온 문화와 문자가 결국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셈이지요. 또한 한류의 확산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적극적 투자와 혁신이 2030년에 걸쳐 쌓여온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민서윤 강사가 조근조근 설명했지만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건 결국 중국의 뛰어난 문물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그렇게 좋다면 왜 아직도 한국인들은 한자를 배워요? 어차피 한자 없인 제대로 된 단어를 못 만들 테니 한글이 과연 독자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문자일까 의문이네요. 사실 한국 내에서도 한자를 섞어 쓰는 경우가 예전에 존재했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안 쓰면서도 어떻게 중국어라는 뿌리를 완전히 버릴 수 있지? 말이 안 되는데? 하고 황당해했습니다. 그런데 민서윤 강사는 한글 창제 배경부터 현대의 사용까지 조리 있게 이야기해줬습니다. 한글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이며 훈민정음 해례본의 언어학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서, 모음은 천지인 개념을 본떠서 창제했습니다. 한자가 아니라 중국의 음운체계를 그대로 차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뭔가 기가 막힌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딱히 근거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쨌든 중국 역사에서 영향을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한국이 어떻게 자력으로 이뤄냈겠어요?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저는 상사와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상사는 이번 한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회사에 큰 이익이 되고 이미 많은 글로벌 파트너들이 한국어 교육 콘텐츠에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상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리샨딩, 당신도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의 위상을 보라. 지금은 중국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와 언어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늦으면 다른 경쟁사가 이 시장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왜 하필 제가 한국어를 담당해야 합니까? 전 중국인의 자부심이 있고 한글이 중국어보다 우수하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게 너무 불쾌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상사는 냉정하게 업무니까 해라. 성과가 안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어의 매력과 한글의 우수성을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글을 홍보하고 가르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니 그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자료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취재하게 되었고, 거기서 매번 저 자신이 무척 당혹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게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어느 영국 출신 교수를 화상으로 인터뷰했는데, 그는 세계 모든 알파벳 중에서 한글처럼 체계적이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문자는 드물다. 표음 문자이면서도 글자 하나하나가 음소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가 한글 자모만 알면 무한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읽을 수 있다. 유니코드로도 완벽하게 지원되며 디지털 시대에도 매우 적합한 문자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 영국인 교수가 한자가 훌륭한 문화적 유산이긴 하지만 초보 학습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기초 어휘를 습득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한글은 며칠 만에 기초 문해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제 자존심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그래도 우리 중국 문화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인구도 많고 GDP도 훨씬 높으니 결국 한국 따위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회사 내 외국인 직원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제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저는 왜 하필 한국어냐? 중국어가 더 미래성 있고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면 한자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외국인 직원들이 한결같이 솔직히 한국 문화가 재미있고 한글을 배워서 K-드라마나 K-팝, 한국 게임, 한국 예능을 자막 없이 즐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 중국에도 수많은 드라마와 예능이 있는데 왜 한국 것을 좋아하느냐고 제가 따지듯 물었더니 그들은 중국 드라마는 검열도 많고 내용이 늘 엇비슷한 데다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고 느껴졌다. 반면 한국 것은 트렌디하고 몰입감이 강하다. 그래서 한국에 더 흥미가 생겨 자연스럽게 한글도 배워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앞에서 화낼 수도 없어 괜히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요즘 우리 회사와 협업하는 해외 교육업체들까지 한국어 학습 과정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수가 훨씬 늘고 있다는 데이터도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어가 절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쓰니까 영어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유용한 언어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중국어는 어렵다, 복잡하다, 재미없다고 느끼고 한국어는 취미 삼아도 접근 가능하다, 문화도 재미있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해외 파트너들을 초대해 비즈니스 미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글의 상품화를 주제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준비 자료를 만든다고 한글 관련 사례들을 찾고 영상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한글 입문을 돕는 영상과 블로그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 반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프랑스 출신 유튜버는 발음 기호 자체가 되어서 문자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불어와는 전혀 다르지만 구조가 명확해 이해하기 편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제 발표가 다 끝나자 해외 파트너들 중에서 한 독일인 대표가 이런 훌륭한 문자 체계를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다. 사실 한글이 세종대왕 시절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서양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했을 뿐이다. 만약 서구권에서 일찍 알았다면 많은 학자가 탐구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고 어떤 사람은 언어학적 혁신이란 이런 것이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자리가 자리인지라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다시 끓어올랐습니다. 아니, 중국이 이렇게 대단한 문명인데 어째서 요즘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회의가 끝난 뒤 그 독일인 대표가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는 위샨딩 씨, 중국어도 너무 훌륭한 언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르칠 언어가 한국어이기도 하고 이미 시장 흐름이 한국 쪽으로 쏠려 있으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전 내심 당연히 중국어가 훌륭하지 한국어 같은 건 과대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해주고 싶었는데 그 독일 대표가 더 나아가 비즈니스는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게다가 한글은 정말 공학적으로나 음성학적으로도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 않나라며 저를 살짝 타이르듯 말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도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한자를 배우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왜 한글은 몇 분 만에 읽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분명 제대로 된 어휘력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도 문자 자체가 너무 쉽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상황이 언론에서도 한글 열풍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ABC 뉴스가 K드라마의 세계화로 인해 미국 내 한국어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분석했고 또 영국의 대학에서는 한국어 학과가 새로 생기는 추세라고 하니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중국인 지인이자 인터넷 유명 논평가인 추징밍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즉 한국이 뜨는 게 못마땅하다고 늘 주장해온 사람이었죠. 그가 제게 말하길 자기 채널에서 한글은 과연 과대평가인가라는 주제로 생방송 토론을 할 테니 게스트로 출연하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한글이 과대평가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한글의 허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 생방송에는 이미 한국어 공부를 1년 정도 한 프랑스인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어를 연구 중인 어떤 언어학자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생방송 도중 한글은 중국 한자를 모방해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체계 역시 대단할 것 없다. 그리고 한국인들조차 한자를 안 쓰면 어려운 어휘는 이해 못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그 미국인 언어학자가 웃으면서 반박했습니다. 한글이 한자를 그대로 베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글의 구성 원리는 음성학에 기반한 발명이며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창제 원리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중국 한자와 전혀 다른 목적과 구조를 가진 글자 체계다. 프랑스인 역시 나는 1년 동안 배우면서 한자를 섞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풍부한 한국어 표현을 익히고 있다. 오히려 단순히 소리를 파악하기가 쉬워서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으니 그래도 한글은 단어의 의미를 바로 알기 어렵지 않은가. 한자는 보자마자 뜻이 떠오르지만 한글은 소리만 있을 뿐이니 의미 전달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계속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그 언어학자가 세계 대다수 언어가 뜻글자가 아니라 음소 문자 시스템을 쓴다. 영어도 프랑스어도 스페인어도 소리 기반의 알파벳을 사용하지만 의미 전달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는 어미 변형과 어휘 구성이 발달해 있어 문맥만 파악하면 의미 전달이 충분하다고 차근차근 설명해버렸습니다. 정말 방송 중에 반박할 논리가 없으니 저는 그래도 한국어는 세계에서 별로 안 쓰인다. 결국 한글을 배워도 한국에서만 통하지 않는가? 라고 발악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인은 요즘은 유럽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어디서든 K-팝 팬들과 소통하려면 한국어를 배우면 유용하다며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생방송에서 제대로 논파당했습니다. 중국인 시청자들이 단체로 보고 있었는데 방송 채팅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글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중국인이 이렇게 밀리다니 말도 안 된다. 위샨딩은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네 같은 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망신당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굴욕을 당해야 하나? 뭐가 어쨌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한글과 한국 문화가 이처럼 치고 올라오는 거야? 라고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계속 회사 업무상 한글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고 이게 점차 성공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글 입문 코스가 엄청 팔려나가고 한글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 이제 2주 차인데 간단한 한국어 문장은 이미 읽는다 같은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K-팝 아이돌 팬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만들었던 내 최애 아이돌 이름을 직접 한글로 써보기 챌린지가 대박이 나면서 수많은 신규 유저들이 가입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저를 K-비즈니스 분야의 선구자라고 치켜 세워줬지만 저는 내심 기분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한글은 중국 문화의 아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싶은데 모든 시장 지표가 한국어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실만 보여주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게다가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계속 더 놀라운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번역기에 한글을 최적화하여 통역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음성 인식률과 정확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또 한 영화제가 개최됐는데 그 포스터에 한글은 최고의 예술적 문자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해외 예술가들까지 한글 디자인과 캘리그래피에 빠져들고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이런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저는 이게 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그렇다. 결국 뿌리는 중국 문화고 한국은 그저 그걸 베끼고 조금 변형했을 뿐이다라고 정신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고 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지 팩트를 들어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어느 날 사내 세미나에서 한국어 전문가인 박주희라는 연구원이 구체적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20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남미, 유럽 등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또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을 제정할 정도로 한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문맹 퇴치에 한글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사건 중 하나로 한글을 도입해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해외 사례에 대해 설명했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한글을 활용해 현지어를 표기하기 시작하면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괜히 뭔가 과장된 선전 아니냐. 한국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떠벌리는 거겠지라고 무시했지만 박주희 연구원은 이건 국제기구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조목조목 자료를 들이밀었습니다. 정말이지 회사 안팎으로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니 제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은 여전히 중국을 따라 했을 뿐이다.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결국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억지 주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증거와 사례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제 주장을 지키기 위해 더 발악을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얼마 후 개최된 사내 국제교육 박람회에서 저는 또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각 언어별로 시험 부스를 만들어 간단히 체험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든 한국어 코너도 있었죠. 행사 첫날에 무더기로 몰려든 관람객들은 각 나라의 체험 부스를 돌며 맛보기 레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었던 언어, 추가로 더 배우고 싶은 언어를 투표하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중국어가 대세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 1위는 압도적으로 한국어가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2위가 스페인어, 3위가 프랑스어였고 중국어는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관람객들 다수가 한글 부스 앞에서 감탄하며 진짜로 10분 만에 내 이름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 무슨 마법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행사 운영진 중 한 명에게 이 투표 결과는 조작된 거 아니냐? 한국 측에서 뭔가 사은품이라도 더 줬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진은 그저 웃으며 아니요. 다 공정히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한국어 부스에서는 특별히 사은품을 주지도 않았는데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몰렸어요. 아마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언어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깟 문자가 뭐가 이렇게 쉬운 건데? 라고 소리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굴욕은 중국 부스에서조차 실제로 방문객들의 학습 만족도가 한국어 부스보다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방문객들은 중국어는 발음이 너무 어렵고 성조를 잘못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글자는 한자를 일일이 외워야 해서 힘들다고 푸념했습니다. 반면 한국어 부스는 알파벳 같은데 배치 방식이 새롭다. 한국 문화 콘텐츠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재미있다 등 긍정적 후기가 폭주했습니다.
며칠 뒤 이 내용이 행사 리뷰 기사로도 나가 한글, 세계인 마음 사로잡아 중국어 일본어 제철하는 제목까지 달렸습니다. 저는 정말 분통이 터졌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속만 끓였습니다. 행사 이후 사내에서 만난 제 동료들이 정말 대단하네. 한글 사업은 대성공이네. 리샨딩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니 상도 타고 승진할 것 같다며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도무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의도와 달리 제가 열심히 만들어낸 한글 입문 프로그램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고 제 이름도 명예롭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어는 중국 문화의 기생에 성장한 것이라고 우겼지만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미 한글은 독창적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자라고 믿고 있었고 저는 그걸 더는 뒤집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해외 유명 언어학 잡지에서 우리 회사가 만든 한글 입문 프로그램을 특집으로 다루더니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한글, 혁신적 교육법과 만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찬사를 보낸 겁니다.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 마지못해 응했는데 기자가 리샨딩 당신이 한글 교육 플랫폼의 주역이라고 들었다. 어떻게 이런 걸 기획하게 됐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다 회사가 시켜서 한 거고 난 사실 한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싶었으나 회사 명예가 걸려있으니 그런 말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저는 한국어, 한글 관련 업무로 성공을 거두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한글은 세계적 명품 문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어는 저급한 아류에 불과하고 중국이 없었으면 존재조차 못했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잠시 재미삼아 배우다가 결국 중국어가 진정한 가치를 지닌 언어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안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일에서 줄곧 생활했기에 독일어가 모국어이고 주변의 다른 문화나 언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늘 다양한 시야를 가지라고 권장하셨고 저도 웬만하면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럽 박쥐뿐 아니라 아시아나 미주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도 있어서 저는 매일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 생활을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밍밍이라는 중국인 친구와 얽히며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감 넘치는 친구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밍밍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보여주는 적개심과 그를 바탕으로 저를 세뇌시키려는 듯한 태도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밍밍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 한국은 대체 어떤 곳이길래 밍밍이 저렇게 심하게 비난할까 하는 의문과 혼란이 쌓여갔습니다. 처음 밍밍과 대화를 나눈 건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밍밍이 자기 소개를 하며 자기는 중국에서 왔고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고만 느꼈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에서든 자기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밍밍이 저를 교실 모퉁이에서 불러 세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나, 너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어? 그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파렴치한지 몰라. 역사 위인 문화, 노래, 음식, 심지어 놀이문화까지 전부 중국 것을 훔쳐가 놓고선 자기 것인 양 우기고 있어. 정말 뻔뻔하지 않아?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밍밍, 한국이 정말 그런가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대체 어떻게 훔쳤다는 거예요 하고요. 그러자 밍밍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같이 순진한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중국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나 같은 중국인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거라고. 당시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냥 밍밍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밍밍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중국을 배신하고 중국 문화를 제 것처럼 훔쳐갔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밍밍이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밍밍은 먼저 한국의 역사를 운운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 땅에서 파생된 지역에 불과했어. 적어도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중국 황제들이 모든 동방 지역을 다스렸을 때 한국 같은 곳은 독립국이 아니었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기들이 독립되었다고 외치면서 중국에게서 배웠던 역사와 제도, 문화를 전부 가로챘어. 그런데 더 문제인 건 그걸 전부 자기들만의 창의력으로 만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이 대목에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시작된 나라인지 잘 몰랐기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편향된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밍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 속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조금 변형시킨 것뿐이야.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우러러본다는 어떤 왕이나 학자들이 실은 중국 왕조에서 허락해준 지위를 가지고 활동했는데 한국이라는 곳에서는 그들을 마치 독자적으로 세상을 바꾼 인물처럼 포장한다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밍밍이 정말 확신에 차서 말하니 그럴 수도 있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밍밍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는 세종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왕도 알고 보면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문자 체계를 조금 바꿔놓고는 국민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창제했다고 자랑하지. 뭐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 중국 한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응용한 주제에 그런 걸 자기들이 발명했다고 선전한다니까. 정말 파렴치하지 않아.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듣기로는 한국어의 문자 체계는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밍밍은 모든 것을 중국에서 훔쳐간 것이라 우기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그냥 밍밍이 저렇게 주장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밍밍은 다시 한번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안나, 넌 지금 몰라도 돼. 하지만 학교에서 혹시 한국을 옹호하거나 한국어가 대단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건 전부 가짜 정보라는 걸 잊지 마. 그래서 내가 너를 세뇌시켜 주려는 거야. 말 안 했으면 너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겠지? 저는 세뇌라는 말에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밍밍은 그런 제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중국 거를 빼앗아 간 나라야. 음식도 전부 그래. 김치라는 것도 중국의 절임 채소 문화가 원형이었고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떠벌리는 것들 대다수가 중국 요리를 변형해 놓은 거라고. 그렇다고 밝히기는커녕 무조건 한국 것이 원조인 양 떠든다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거짓말 아닐까 싶었지만 밍밍이 또 한 번 너무나 확고히 말하니 반박할 근거도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당장은 제가 한국 음식을 전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었고 밍밍이 구체적으로 한국 음식을 열거하며 설득해 들어오니 무안해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밍밍은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삼이라는 글자를 써서 인삼도 전부 자기들 뿌리처럼 떠들지만 사실 그 역시 중국 한약재의 일부였어. 그걸 조금 다듬어서 약효가 뛰어난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자기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농산물인 양 말하잖아. 얼마나 우스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지만 이런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한국은 너무 뻔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밍밍은 계속해서 한국의 노래와 문화, 예술도 모조리 중국 것을 베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라고 부르는 장단이나 춤 역시 중국 고대에서부터 전해진 음악적 양식을 조금 변형시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는 국악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중국 악기의 음색과 음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악이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밍밍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위인이나 문화적 업적마저 실제로는 중국 본토의 지식이나 기술을 조금 바꾼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어떤 발명품도 실은 중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반신반의하자 밍밍은 다시 제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난 진실을 말하는 거야. 어차피 한국인들은 늘 역사를 날조하는데 능숙하거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이렇다 할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사를 배운 적이 없었고 주변에도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밍밍은 그런 제 무지를 파고들어 매일같이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이 얼마나 파렴치한 나라이고
중국 문화를 빼앗아간 도둑인지 설파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 밍밍은 아예 제 눈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인터넷에서 뭔가 중국에 유리해 보이는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글들이 공신력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저도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밍밍에게 서서히 세뇌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밍밍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언급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나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 들어본 적 있어? 사실 그거 한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야. 애초에 중국 고전 놀이와 잔혹극 문화가 결합되어 있던 걸 한국이 가져다 쓴 거라고. 그래 놓고 자신들이 창의적으로 만든 듯이 떠벌리고 있지.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드라마 제목을 친구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중국에서 먼저 비슷한 놀이를 했던 건가? 하고 말이죠. 밍밍은 바로 제게 말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자 대부분 한국 쪽 주장이니 헛수고고 차라리 중국 사이트나 중국어 자료를 보라고요. 거기 가면 한국이 얼마나 무례하게 중국 문화를 훔쳐갔는지 다 드러나 있다고. 저는 한국어를 모르니 한국판 자료도 못 보고 중국어도 모르니 중국 사이트 역시 들어가기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밍밍이 웃으며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안나 넌 그냥 나 믿으면 돼. 괜히 정보 찾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별다른 반론도 못하고 곤란한 마음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제 주변 친구들이 저를 의아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안나 너 밍밍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왜 한국은 전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밍밍이 시키는 대로 중국이 원조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밍밍에게 괜히 밉보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더 기막힌 건 밍밍이 전통 한복조차 중국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중국 복식을 베껴간 거라고 확실하게 장담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얼핏 인터넷에서 본 사진을 떠올리며 그래도 한복이라는 건 한국 고유 의상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라고 하자 밍밍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중국의 명나라 때 옷차림하고 거의 똑같아. 그런데 한국인들은 원래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속이고 있지. 그리고 김치도 사실은 중국 절임 채소로부터 나온 거야. 그런데 한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세계에 퍼뜨리는 꼴이 참 역겹지 않아? 이쯤 되니 저는 점점 밍밍이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굉장히 크게 품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말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제가 워낙 순진하게 남의 말을 잘 믿는 편이라 속으로 혹시 밍밍 말이 사실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본 적도 없던 저로서는 반박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안나 사실은 나 한국에 대해 조금 아는 편이라 밍밍 이야기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밍밍 말만 믿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한국은 분명하게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가 있고 중국과 교류가 있긴 했어도 전부 중국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편향된 생각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쪽은 밍밍이 한국이 파렴치한 나라라며 모든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한국이 독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저는 스스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도 뒤져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독일어나 영어로 된 자료를 주로 보게 되니 영어권 미디어에는 한국 문화를 한국이 자생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주장과는 다른 흐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밍밍과 맞서는 게 두려워 솔직히 그 사실을 밍밍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밍밍이 저를 불러 세워서 말했습니다. 안나 너 요즘 한국 것들에 관심 있다고 들었는데 설마 인터넷에서 한국 자랑을 늘어놓는 가짜 기사 같은 걸 보고 있진 않겠지? 그러면 너 진짜 어리석은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자료들은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는 그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조금 찾아본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밍밍은 다시 제게 한국 음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고기라는 것도 결국 중국식 양념 고기 구이를 변형한 것이고 떡볶이도 중국 떡 문화를 베낀 거라고까지 말했지요. 듣고 있자니 그냥 한국 거라 알려진 거의 모든 음식이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밍밍은 한국 사찰 음식이니 한정식이니 하는 것까지 죄다 중국이 오래전에 완성한 식문화에서 파생된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밍밍은 계속 한국이 아주 파렴치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중국 문화를 베끼고는 오히려 자기들만의 고유 문화라고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었지만 마땅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밍밍이 말 그대로 혹은 중국어 자료가 별도로 있을지도 모르니 반박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 작품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며 런닝맨이라는 예능,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이야기도 슬쩍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밍밍이 떠올랐습니다. 밍밍은 이미 한국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과 예능 드라마가 사실은 중국에서 나온 포맷이라고 우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들었는데 런닝맨 무한도전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전부 중국이 먼저 만든 거래. 실제로 원형은 중국에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나 무슨 말이야. 그냥 인터넷만 뒤져봐도 런닝맨이 한국 예능이란 게 명백한데 너 진짜 밍밍에게 홀린 거 아니야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바보처럼 속고 있는 건가 싶어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서관 컴퓨터를 켜고 한국 예능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검색해봤습니다. 결과는 저를 더욱 갈피를 못 잡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자료가 런닝맨 무한도전은 한국 지상파 방송사가 개발했고 이를 해외의 포맷으로 수출했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밍밍에게 이야기하려 했을 때 밍밍은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영어권 자료는 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서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역으로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안나 내가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또 미국 쪽 자료 보고 속아 넘어가는 거야.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결국 저는 밍밍이 한국이 무엇을 하든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는 전부 중국의 하위 호환이고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업적이나 문화는 전부 중국이 먼저 이룩했던 것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반복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밍밍이 강조하는 한국에 대한 수많은 비방을 듣다 보니 무언가 사실과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 학교 교양 수업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 교류에 대한 수업이 열렸는데 라우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수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와 예능 프로그램의 교류 이야기가 잠깐 나온 순간 밍밍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 수업이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밍밍은 분명히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갔는데 선생님이 그걸 언급하지 않았다며 화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김치며 한복이며 심지어 전통춤과 노래까지 전부 중국에서 유래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우터 선생님은 약간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밍밍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밍밍 학생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료나 근거가 있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밍밍은 대답 대신 분개한 표정으로 중국의 역사책들이나 중국어 자료를 보면 다 나온다고만 말했습니다. 학생들 중 누군가가 그러면 영어로 번역된 자료라도 있냐고 물었지만 밍밍은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쪽에서 번역한 내용은 전부 한국 편을 들어 조작한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실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되었는데 마침 다른 친구가 손을 들어 차분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을 자세히는 몰라도 여러 국제 매체나 자료를 찾아본 결과 김치와 한복 등이 한국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문화로 기록되어 있고 중국이 이를 직접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밍밍은 화를 주체 못해 결국 책상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봐도 과격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밍밍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중국 속국에 불과하니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모두 거짓이라고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난처한 표정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 뒤로 밍밍은 학교 복도에서도 제가 보이면 한국은 중국 것이라니까 언제까지 바보같이 속고 있을래라고 말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친구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안나 너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밍밍 말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쌓이는 게 눈에 보여라고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하루가 괴로워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국제고등학교에서 여러 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즐거웠는데 밍밍과의 일로 분위기가 뒤숭숭해져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 관련 토론회가 열렸을 때 터졌습니다. 발표 주제 중 하나가 한국 예능의 세계화였고, 오징어 게임, 런닝맨, 무한도전 같은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밍밍이 이 발표를 들으며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친구가 한국 프로그램이 독창적인 기획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하자 밍밍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건 전부 중국에서 베낀 것이라며 발표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원래 중국 문화를 훔쳐간 뒤 자기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사회자도 진정하라고 했지만 밍밍은 교실 전체를 돌아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파렴치한 나라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중국 문화로부터 훔쳐간 뒤에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되냐는 식이었습니다. 발표하던 학생이 증거가 있느냐고 차분히 물었지만 밍밍은 증거니 뭐니 다 한국 쪽에서 가짜를 만들어낸 거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언쟁이 이어지더니 결국 밍밍이 흥분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토론장이 겨우 안정을 찾았지만 이미 교실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밍밍이 학교에 자퇴서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몇 중국인 친구들과도 틀어졌다느니 한국 이야기를 두고 충돌이 있었다느니 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밍밍은 별다른 이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밍밍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밍밍이 왜 그렇게 한국을 혐오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중국 내부에서도 무언가 한국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교육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지만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밍밍이 떠난 뒤 학교는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관련 이야기를 해도 누가 그것을 무조건 중국 것이라고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이전처럼 싸늘한 공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 편히 런닝맨이나 무한도전 영상을 찾아보고 오징어 게임도 시청하며 이 작품들이 정말 한국의 독자적 기획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포맷 판매 기록이며 제작사가 내놓은 기획서 등 다양한 증거가 있었고 실제로 중국 방송사들이 한국으로부터 프로그램 포맷을 돈 주고 사갔다는 사실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밍밍이 한 말을 완전히 지워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제가 밍밍의 이야기를 참 많이 믿었고 한국이 정말 파렴치한가 의심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나중에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다시 찾아봤는데 김치가 분명히 한국 고유 식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해왔고 한복 역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옷이라는 자료가 수두룩했습니다. 명나라 복식과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는 있어도 그걸 두고 한국이 모두 훔쳤다고 보긴 무리가 많았습니다. 결국 제 결론은 밍밍이 무언가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증오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학교 학생들을 세뇌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밍밍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한국은 중국 속국이었고 모든 문화가 중국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입하려 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해 본들 듣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누가 확신에 차서 말을 해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너무 순진하게 밍밍 말을 받아들여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망신도 당했고 스스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둘째로 편협한 시각에 빠지면 상대 문화를 무조건 도둑이나 속국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밍밍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폄하하며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문화와 역사는 그렇게 단순히 한 나라가 전부를 베풀고 다른 나라는 전부를 훔친 것으로 구분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밍밍의 주장을 분별 없이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이 전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밍밍의 말은 조금만 자료를 찾아봐도 금세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게으르고 두려워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밍밍의 왜곡된 정보를 학교 안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다닌 꼴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친구들과 대화에서 무심코 한국 예능은 중국 원조라는 말을 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밍밍이 학교를 떠난 뒤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저도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고등학교 도서관과 온라인 자료실을 통해 한국에 관련된 수많은 글과 영상을 접했고 여러 증거와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김치 한복 국악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발전시켜 온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국과 교류나 영향을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 그걸 온전히 중국이 원조고 한국은 무조건 표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드라마나 음악 예능이야말로 한국 나름의 창의력이 발휘된 결과라는 걸 수많은 매체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날 밍밍이 가르쳐 주겠다며 제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향된 것이었는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아마 밍밍은 본인 나름대로 믿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국제고등학교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밍밍의 극단적 태도에 질려했고 역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밍밍은 한국을 폄하하려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줬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밍밍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더 깊이 알아보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 얼마나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런닝맨과 무한도전 같은 예능이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밍밍이 없었으면 이만큼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밍밍이 저를 괴롭히며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우기니 오히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밍밍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홀가분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파렴치하다고 몰아붙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대로 된 자료와 비판적 시선이 없으면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밍밍이 보여준 과도한 증오심과 왜곡된 민족주의가 서로 간에 얼마나 큰 갈등과 상처를 낳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깨어있는 태도로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믿진 않으려 합니다. 밍밍이 얘처럼 한국을 중국 속국으로 단정 짓고 한국이 가진 모든 업적이나 문화적 성취를 중국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의 단순한 도식이나 증오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깊으니까요. 실제로 밍밍이 남긴 혼란을 수습하며 학교 측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문화 존중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하자는 방침도 생겼습니다. 저는 밍밍이 다시 독일로 돌아온다 해도 이전처럼 그의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믿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제게 한국은 전부 중국 것이라고 세뇌시키려 든다면 이번에는 제가 찾아본 정보를 근거로 아니라고 반박하겠지요. 그때는 최소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지식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순진한 성격일수록 누군가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흔들리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 출처를 비교해보고 실제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교류하며 발전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 한쪽이 전부 훔쳐갔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극단적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밍밍을 통해 지독하게 배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한국 음악이나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가끔 찾아봅니다. 또 한국 전통 의상이나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독일에서 운영되는 한국 문화원 같은 곳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점점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좋아하십니다. 물론 밍밍이 제게 준 스트레스도 엄청났지만요. 그래도 세상 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밍밍 덕분에 제가 한국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으니 어쩌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 역시 오래된 문명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그 자체로 존중받을 부분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밍밍처럼 과도하게 다른 국가를 비하하고 자기 나라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밍밍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졌다면 분명히 서로가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겪은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밍밍은 한국의 역사와 미인 문화, 노래, 음식, 전통의상, 놀이 하나하나를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파렴치하게 훔쳐갔다고 저를 세뇌시키려 했고 저는 그 말에 상당 부분 휘둘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자료를 통해 밍밍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또다시 밍밍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는 그때처럼 무조건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근거를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독일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다니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와 같은 혼란은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편협한 증오나 왜곡된 주장이 아닌 진실과 존중이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좋은 점을 찾아 배우고 싶고 문화 교류의 진정한 가치를 살려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